아줌마, 왜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장 국밥집. 1년간 밥을 거부하던 재벌 꼬마가 처음으로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밥을 떠주는 여자의 얼굴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와 똑같았으니까요. 풍미그룹 회장 풍우는 벤츠를 직접 몰고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12월 12일 풍미그룹 회장의 저택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널따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케이크 위로 숫자 8 모양의 초가 녹아내리고 있었죠. 회장 풍우가 손수 골라온 손자의 케이크였습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태아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했던 바로 그 케이크였죠. 하지만 케이크의 주인인 태아는 2층 자기 방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엄마 아빠의 일주기 기일이기도 했죠. 풍우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 손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주먹으로 힘없이 문짝을 두드렸어요. 태아야, 할아버지다. 문 좀 열어보렴. 대답이 없었습니다. 케이크 사왔어. 네가 좋아하는 거. 한 입만 먹자. 응?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풍우는 문틈으로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방 안에서 태아는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꽁꽁 쳐서 한낮인데도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만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나 때문이야. 내 생일 케이크 사러 가다가 엄마 아빠가 죽은 거야. 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물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컵 표면에 맺혀 흘러내렸지만 태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벌주듯 아이는 굶주림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위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태아는 오히려 그 고통이 마땅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풍우는 손자의 방문 앞 복도에 앉아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방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열이 오른 것인지 악몽을 꾸는 것인지 풍우의 주름진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아는 퀭하게 꺼진 눈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태아는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가는 동안 태아는 혼자 운동장 구석, 차가운 철봉대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아이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안 추워? 누군가 태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같은 반 윤은찬이 서 있었어요. 은찬의 몸에서 묘하게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국밥집 아들 특유의 냄새였죠. 너 어제 생일이었다며? 근데 왜 굶고 있어? 태아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려는 순간 은찬이 태아의 손목을 덥석 잡아챘어요. 일어나.
우리 엄마 가게 가자. 싫어. 우리 엄마 국밥은 마법이야. 진짜로.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고. 늦었지만 생일 파티 해줄게. 은찬의 손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태아의 얼어붙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어요. 배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태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본능적인 허기에 이끌려 비틀거리는 다리로 은찬을 따라 나섰어요. 학교 후문으로 내달리는 두 아이의 뒤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바짝 뒤따랐습니다. 풍미그룹 경호원들이었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친구로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뛰십니다. 제지할까요? 전화기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풍우는 회장실에서 경호원들이 보내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어색하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풍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다. 그냥 둬라. 위험하지만 않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물러났습니다. 두 아이는 신나게 학교 담장을 빠져나갔어요. 시장으로 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파트 부녀회장 임말숙이었습니다. 어머 얘, 너 아줌마가 쪽문으로 다니랬지? 임대 사는 애가 왜 자꾸 정문으로 다녀? 은찬이 익숙하다는 듯 태아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아줌마 또 저런다. 태아야, 빨리 가자. 은찬은 말쑥을 휙 지나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도 따라 뛰었어요. 어휴, 저거. 어른이 말하는데 횡하니 가는 꼬라지 좀 봐.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주. 말쑥의 혀차는 소리가 등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지나 낡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간의 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열기가 12월의 찬 공기와 부딪혀 뿌옇게 번졌습니다. 다 왔다. 여기야. 은찬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구수한 육수 냄새가 태아의 코끝을 감쌌습니다. 뼈를 푹 고운 깊은 향이었어요. 파향과 마늘향이 어우러진 그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아의 텅 빈 위장이 꿈틀거렸습니다. 은찬이 왔어? 주방에서 한 여자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윤아영이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볼은 주방 열기 탓에 발그레했어요. 태아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매도 입꼬리도 사진 속 엄마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태아의 앙상한 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친구 배가 등가죽에 붙었네. 하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말아내왔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호호 불어 식힌 뒤 태아의 입가에 갖다 대주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야. 그 중얼거림이 태아의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가 하던 말투 그대로였어요.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태아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식욕이 폭발했어요. 태아는 숟가락을 낚아채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턱 밑으로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국물을 들이키고 건더기를 씹고 또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었던 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알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태아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태아의 앙상한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괜찮아. 다 괜찮아. 그 손길에 태아는 결국 숟가락을 놓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영의 손길이 엄마와 너무도 비슷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태아의 얼굴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복숭아빛 혈색이 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태아는 풍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나 오늘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줌마 봤어. 밥도 먹었어. 진짜야. 풍호는 손자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경호원에게 시장 국밥집에 다녀온 건 보고받았지만 엄마를 봤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태아야, 그게 무슨. 풍호는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손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제 기일을 호되게 앓고 난 아이였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헛것을 본 거라고 풍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풍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들뜬 태아를 그저 말없이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태아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앞으로 풍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 신호였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풍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아의 밥그릇이 싹 비워져 있었어요. 밥풀 하나 남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풍호는 손자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 꺼져 있던 볼에 살짝 탄력이 느껴졌어요.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세 번째 만질 때쯤 풍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태아는 또렷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퀭하게 꺼져 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었으니까 약속 지켜요. 풍호는 감격에 겨워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언가를 요구한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변화인지요. 그래, 뭐든 말해봐라. 별이라도 따다 주마. 태아는 미리 준비해 둔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아무도 없이 놀고 싶어요. 딱 일주일만요. 풍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풍미그룹 후계자가 경우 없이 다닌다는 건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죠. 그건 안 돼. 위험해서. 할아버지, 별도 따준다며요. 태아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풍호는 난감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원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밥을 먹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면서요. 결국 풍호가 한숨을 내쉬며 항복했습니다. 딱 일주일이다. 대신 학교 앞까지는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줄 거야. 끝나면 바로 전화하고. 위험한 짓은 절대 안 된다. 태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첫날 방과 후 태아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은찬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김태아, 준비됐냐? 은찬이 골목 대장처럼 씩씩하게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는 신나게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태아는 검은 승용차 쪽을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흔들었죠. 은찬이 익숙하게 태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떡볶이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활기찬 소음이 바람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아에게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본 사람 사는 소리였어요. 다 왔다. 윤간의 국밥 앞에 도착하자 유리문이 열리며
하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태아 또 왔네?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인다. 하영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태아는 괜히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줌마, 저 오늘 준비해 온 거 있어요. 태아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번쩍이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카드였어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 블랙카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비상금으로 쥐어준 것이었죠.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태아는 야심차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찬도 옆에서 깔깔거렸습니다. 어머, 태아야. 이런 건 어른들이나 쓰는 거야. 태아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태아는 머쓱하게 카드를 집어넣었지만 이곳에서는 가진 것보다 사람 마음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영이 태아의 허리에 앞치마를 둘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기 많이 넣었다. 우리 태아 살 좀 찌워야지.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태아 앞에 놓였습니다. 평소보다 고기가 두툼하게 얹혀 있었어요. 태아가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먹기 시작하자 하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영은 배추김치를 집어 먹기 좋은 크기로 찢었어요. 그리고 은찬과 태아의 밥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원래 국밥은 이렇게 김치를 척 올려서 먹는 거야. 아, 해봐. 태아가 입을 벌리자 하영이 숟가락을 입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밥과 김치와 국물이 한데 어우러진 맛이 혀 위로 퍼졌어요. 태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영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태아는 그 손에서 기억 속 엄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태아는 은찬과 함께 가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마늘이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잘 봐. 이건 기술이 필요해. 엄지손가락으로 꽁다리를 딱 누르고 비틀면 껍질이 훌러덩 벗겨진다고. 은찬이 능숙하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태아도 따라서 마늘을 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껍질이 잘 안 벗겨졌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는 마늘을 까며 킬킬거렸어요. 재벌가의 도련님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늘을 까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장통 아이들 그 자체였습니다. 하영은 열심히 마늘을 까는 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보면 부잣집 아이인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부모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니 외로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간식으로 호떡을 구워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태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으로 가지런히 빗겨주었습니다. 태아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손길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태아를 보고 풍우는 현관에서부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집안 사람들에게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집사도 가정부도 모두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 풍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작거리기만 하던 태아가 젓가락질을 힘차게 하며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도대체 친구랑 어디서 뭐라고 노는 게냐? 기운이 펄펄 넘치는구나. 풍우의 물음에 태아가 방긋 웃으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풍우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한 다대기 냄새, 그리고 손에서 풍기는 알싸한 마늘 냄새. 시장통에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태아야, 이게 무슨 냄새냐? 밖에서 뭘 먹은 게야? 태아는 흠칫했습니다. 비밀을 들킬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친구 집에서 놀았어요. 태아는 후다닥 할아버지 품에서 빠져나와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풍우는 손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태아의 볼에는 날이 갈수록 살이 올랐어요. 축 처져 있던 어깨도 펴졌고 웃음소리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풍우의 의심과 불안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걸까? 무엇이 손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 풍우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호출했어요. 당장 미행 붙여. 태아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같이 다닌다는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와. 몇 시간 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시장통의 국밥집에 가십니다. 풍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국밥집이라고? 예. 그 집 사장 아들과 아주 절친한 사이 같습니다. 같은 반 친구라고 하더군요. 풍우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허름한 국밥집이 1년 동안 밥을 거부하던 손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니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라는 녀석 궁금하구만. 풍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한번 초대하라고 해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풍우가 가지게 된 그 단순한 호기심이 고요하던 저택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늘 조용하기만 하던 풍미그룹 저택에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와하하. 맑은 웃음소리였어요. 퇴근 후 현관문을 연 풍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손자 태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풍우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갔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이 닿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 로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레고 블록이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죠. 리모컨 자동차가 뒤집힌 채 바퀴를 헛돌리고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두 아이가 뒤엉켜 뒹굴고 있었어요. 웃고 소리 지르고 장난치며 깔깔거리는 모습. 1년 동안 정막만 감돌던 이 저택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태아야. 풍우가 부르자 똑같은 바가지 머리를 한 남자아이 2명이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순간 풍우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두세 박자 빨리 뛰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은 손자 태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마치 거울을 갖다 댄 듯 태아와 이목구비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태아는 뽀얀 온실 속 화초 같은데 오른쪽 녀석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눈동자가 밤톨처럼 반짝이는 야생화 같다는 것뿐이었죠. 무릎에는 넘어진 흔적인 듯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빛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아 친구 윤은찬입니다.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 당돌한 기세에 풍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아가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은찬이가 로봇 고쳐줬어. 작년에 고장나서 버리려던 거 있잖아. 은찬이는 천재야. 풍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문 수리기사도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던 그 로봇이었습니다. 그걸 8살짜리가 고쳤다고? 은찬이 코를 쓱 문지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요. 뚜껑 열어보니까 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죠. 은찬이 으쓱하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 야무진 모습에 풍우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은쟁반에 케이크와 과일을 정갈하게 담아내왔어요. 딸기가 얹힌 생크림 케이크와 한입 크기로 깎은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풍우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었지만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시선은 온통 은찬에게 쏠려 있었죠.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이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은찬이 딸기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그러고는 왼쪽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습관처럼 찡긋 웃었습니다. 순간 풍우가 들고 있던 찻잔을 달그락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 버릇.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왼쪽 눈을 찡긋거리는 행동. 1년 전 세상을 떠난 큰딸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30년도 더 전 이 저택, 바로 이 소파에서 어린 하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케이크를 먹일 때마다 보았던 그 표정. 어른이 되어서도 맛있는 것만 보면 나오던 딸아이 특유의 사랑스러운 습관이 생전 처음 보는 꼬마 녀석의 얼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은찬이 이번에는 과일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포크를 끼워쥐는 독특한 손모양. 그것마저 똑같았죠. 풍우의 등골을 따라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손자와 판박이인데 버릇은 죽은 딸을 쏙 빼닮은 아이. 이 기이한 우연 앞에서 재벌 회장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풍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찬이라고 했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은찬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 팔아요. 국밥 맛이 엄청나요. 아빠는 없어요. 은찬의 말이 끝나자 풍우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찻잔이 받침대에 부딪혀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풍우의 뇌리에 며칠 전 태아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줌마 봤어. 그때는 아이가 기일을 앓고 나서 그리움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은찬을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아와 똑같이 생긴 얼굴, 죽은 딸의 버릇을 가진 아이, 그리고 태아가 엄마로 착각할 만큼 닮았다는 국밥집 여자.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풍우는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관자놀이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건만 눈앞의 아이에게서 자꾸만 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은찬이 돌아간 뒤 풍우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한 방. 책상 위에는 딸 하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풍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네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아이를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대답 없는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널 지키지 못한 죄를 평생 품고 살았는데 오늘 또 다른 운명이 날 부르는 것 같다. 풍우는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의구심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그를 괴롭혔습니다. 동이 트자 풍우는 비서실장을 호출했어요. 오늘 일정 다 비워. 그리고 차 대기 마라.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풍우는 굳게 담은 입술을 천천히 열었어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나 혼자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비서실장은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간 뒤 풍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정원 너머 시장 어딘가에 있다는 그 허름한 국밥집.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풍우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시장통을 걸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닌 진실을 쫓는 한 아버지의 얼굴로 저택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풍우의 첫걸음이 모든 진실을 향해 내딛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비좁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힘겹게 들어섰습니다. 김풍우 회장은 30년 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기사가 모시는 뒷좌석이 그의 자리였죠. 핸들을 쥔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좁은 골목 탓에 사이드 미러가 가게 차양에 스칠 듯 아슬아슬했고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가 답답하다는 듯 빵빵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회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몇 번의 버벅거림 끝에 간신히 가게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비싼 차가 여길 왜 왔대? 회장은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이 좁은 골목에서는 그저 서툰 운전자에 불과했어요. 잠시 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렸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골목에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윤간의 국밥. 햇볕에 바래고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간판. 창문에는 김이 서려 안쪽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입말쑥이 번쩍이는 회장의 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세상에. 벤츠잖아. 이 좁아터진 골목에 무슨 일이래? 말쑥은 차 주위를 기웃거리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비친 자기 얼굴을 흘끔 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졌어요. 국밥집에 온 건 아닐 테고 어디 재개발 투자하러 오셨나? 아유 때깔 보소. 나도 죽기 전에 저런 차 한번 타봐야 하는데. 회장은 그런 말쑥을 무시한 채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젖은 눈가를 감추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죠.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거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발을 뗐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밀자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회장의 시선이 저절로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육수통 앞에서 한 여자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마에 잔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볼은 주방 열기 탓에 발그레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여주인 윤아영이었어요. 그 순간 회장은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멈춘 것인지 미친 듯이 뛰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키야. 낮은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끓어오르는 뚝배기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전처 윤옥희. 그녀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어요. 국밥 국물에 젖은 앞치마, 이마에 붙은 잔머리 한 올까지도 옛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단칸방에서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오키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영은 선글라스를 낀 노신사가 문 앞에 서서 빤히 쳐다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행주로 식탁을 닦아주었습니다. 추우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이 더 따뜻해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하는 목소리. 그 다정한 말투마저 옛 아내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하영이 밝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식탁에 놓인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 나왔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뚝배기 위로 파 썬 것이 송송 뿌려져 있었고 밥알이 국물 속에서 통통하게 불어있는 모양새였죠. 냄새만 맡았는데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는 순간 회장의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맛. 그것은 수십 년 전 단칸방 월세살이 할 때 아내 오키가 끓여주던 바로 그 장터국밥 맛이었어요. 사골을 고을 돈이 없어서 돼지뼈를 푹 고아 만들던 그 국밥. 추운 겨울날 연탄난로 위에서 정성껏 끓여내던 가난한 시절의 보양식.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본 회장이지만 이 투박한 국물 맛은 그 무엇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리움 그 자체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는지 눈물이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려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국밥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감정을 추스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을 훔친 뒤 회장은 물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하영에게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이 육수 비법이 뭡니까? 젊은 사람 솜씨가 아닌데. 하영은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 실력은 아니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수첩대로만 끓인 거예요.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수첩? 네, 엄마가 아빠한테 해주던 방식이라는데요. 하영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아빠지만 그 양반 입맛이 참 까다로웠나 봐요. 레시피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한 줄 한 줄 다 지키라고 별표까지 쳐놨어요. 하영의 무심한 한마디가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입맛 까다롭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당신 입맛이 까다로워서 내가 요리 실력이 늘었어 하던 오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회장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까다로운 입맛. 세상에 그런 사내가 어디 한둘인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여러 번 설득했지만 설득될수록 의심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혹시 정말? 회장은 애써 부정하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30년 전 헤어진 아내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며 그 레시피를 남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래, 오키가 재혼을 해서 다른 남편을 만났겠지. 내가 아비일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혀끝에 남은 지독하게 익숙한 맛이 자꾸만 회장의 이성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죽은 첫째 딸 하나와도 너무나 닮은 저 여자의 눈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올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딸. 어떻게 살아온 건지 그 긴 세월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회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져나오는 혼란스러움을 국물과 함께 억지로 삼켰어요. 마지막 국물까지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구만.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한마디만 남겼어요. 국밥값을 식탁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구겨진 채 식탁 위에 놓였어요. 거스름 돈이요. 손님. 뒤에서 하영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차 쪽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탄 회장은 문을 닫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양복 재킷에 떨어졌어요. 오키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확신도 부정도 할 수 없는 혼란이 회장의 가슴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운 적이 있었던가요? 아내와 이혼할 때도 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울 겨를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한 노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장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요. 혼란의 시작이 된 국밥집 여자와 그 아이가 과연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풍호는 깊숙이 좌석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남은 그 짭짤하고 뜨거운 국물 맛이 30년 전을 강제로 끌어올렸어요.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평생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성공, 야망, 핑계대지 마. 당신은 그냥 우리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 젊은 오키의 절규가 귓가를 파고들자 풍호의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절 그는 정말로 일이 전부였죠. 2살배기 딸 하나가 고열로 끓던 날조차 접대 자리를 지켰던 사내. 술잔을 기울이며 비즈니스를 논하던 바로 그 시간, 아내는 어린 딸을 업고 밤새 응급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집에 돌아왔을 때 오키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공허함을 풍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결국 오키는 끝내 이혼 서류와 결혼 반지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풍호는 젊은 객기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아내를 잡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허세가 그의 손을 얼어붙게 했죠. 그리고 그는 양육권을 조건으로 걸었어요. 딸 하나는 두고 가. 그러면 이혼해주지.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끝내 오키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죠.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던 오키의 마지막 뒷모습. 그것이 풍호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그 울부짖음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벌과도 같았죠. 풍호는 감은 눈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 썩어빠진 자존심이 우리 가족을 찢어놓았어. 하지만 진짜 비극은 풍호가 모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나온 오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6주 후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품은 순간 오키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당장 내일 밥값도 걱정인 처지에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미웠지만 아이의 아빠는 풍호뿐이었어요. 첫째 딸 하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키의 첫 마음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풍호를 찾아가려던 그날 아침, 오키는 가판대에 놓인 지역신문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면에 나온 대문짝만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유통업계의 무서운 신예, 김풍호, 모 기업 딸과 재혼설. 기사 옆에는 풍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자리였고 완전한 오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키는 알 리 없었죠. 오해는 뼈에 사무치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오키는 불러오는 배를 감싸쥐고 풍호가 있는 쪽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새 장가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아이는 내가 죽어도 지킨다. 절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영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엄마의 한과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자랐어요. 오키가 남긴 건 오직 하나, 낡은 수첩에 적힌 국밥 레시피뿐이었죠. 같은 시각 점심 장사를 마친 하영은 가게 문을 닫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텅 빈 식탁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하영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아빠진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반듯한 이목구비. 하영은 사진을 꺼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우릴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간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이 사진을 평생 품고 살았어. 하영은 아빠를 증오했어요. 엄마를 버리고 간 남자.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남자. 하지만 엄마가 임종 직전까지 이 사진을 보며 눈물 찢던 모습을 기억하기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영의 시선이 사진 속 남자의 눈매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 낮에 왔던 선글라스 낀 노신사가 떠올랐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노인. 아까 그 할아버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던 눈매가 왜 이 사진이랑 겹쳐 보이지? 등줄기가 오싹해질 만큼 기묘한 기시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진 속 젊은 아빠와 그 노인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하영은 곧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진을 도로 지갑에 집어넣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지. 부잣집 회장님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국밥이나 팔자, 윤하영. 저택에 도착한 풍호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비서실장 차 실장을 호출했어요. 차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자 풍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차 실장, 지금 당장 사람을 붙여.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네, 회장님. 대상이 누구입니까? 풍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아까 내가 다녀온 그 국밥집 여주인. 그 사람 정보가 필요해. 차 실장이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 보여 차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풍호는 이런 방식이 비열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그 여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고 맞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머리카락이든 쓰다 버린 종이컵이든 상관없어. 유전자 검사 보낼 물품 하나라도 가져와. 풍호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단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 아이가 눈치채면 난 평생 그 아이를 볼 면목이 없다. 그날 밤 윤간의 국밥 가게 뒷골목이었습니다. 차 실장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답게 미동도 없이 골목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잠시 후
가게 뒷문이 열리고 하영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수거함에 내려놓고 하영은 피곤한 듯 기지개를 한번 켜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어둠 속에 있던 사내가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영이 버린 봉투를 낚아채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영이 하루 종일 입을 대고 마신 찌그러진 생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묻은 립밤 자국.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샘플이었죠. 늦은 밤 물건을 건네받은 풍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억세게 뽑았습니다. 하얀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과 확보한 생수병을 나란히 밀봉하여 차 실장에게 건넸어요. 최고급 보안으로 검사 돌려.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나한테만 직접 보고해. 차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홀로 남은 풍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오키야, 만약 저 아이가 내 핏줄이라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 때문에 첫째 딸 하나는 엄마 없이 자랐고 둘째 딸 하영은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두 딸의 인생을 모두 망친 게 아닐까?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풍호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엉킨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분이 1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말라 죽을 것 같은 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환절기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태아가 그만 호되게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치솟았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얼음찜질을 해도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줘도 소용없었어요. 태아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끙끙 앓았습니다. 호흡까지 가빠지기 시작했죠. 국밥, 아줌마 국밥. 헛소리에 가까운 태아의 중얼거림에 풍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택의 요리사가 정성스레 끓인 전복죽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의사가 놓아준 수액마저 차도가 없었죠. 숟가락이 입술에 스치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찾는 건 오직 하영의 국밥뿐이었어요. 풍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은 뒤 태아는 그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죠. 그리고 지금 그 전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위태로웠습니다. 풍호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차 실장이 올린 기초조사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하영의 가게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번호가 지금 풍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윤간의 국밥입니다. 여보세요, 윤 사장님입니까? 저 태아 하래비입니다. 풍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태아 좀 살려주십시오. 열이 내리질 않는데 국밥만 찾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30분 뒤 하영이 은찬과 함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김이 오르는 보온통을 들고 있었어요. 철문 너머로 펼쳐진 저택의 규모에 하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잔디밭은 축구장만큼 넓었고 분수대에서는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과 인생이 담긴 듯한 저 풍경 앞에서 하영은 자신이 너무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반면 은찬은 익숙한 듯 앞장섰습니다. 엄마, 이리 와. 대문은 벨 누르면 찌잉하고 열려. 저번에 태안에 놀러 왔을 때 봤어. 정말로 인터폰을 누르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두 모자는 긴 정원길을 따라 현관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현관에서 풍호가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풍호는 하영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쁜 사람 불러오고 정말 미안합니다. 하영은 회장의 깍듯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재벌 회장이 동네 국밥집 주인에게 이렇게까지 예의를 갖추다니. 아니에요. 은찬이 가장 친한 친구 태아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와야죠. 태아의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덩이 같은 이마, 거칠어진 호흡. 하영은 조심스럽게 이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손끝에 뜨거운 열기가 훅 느껴졌어요. 태아야, 아줌마 왔어. 배고프지? 우리 국물 한 모금만 마셔볼까? 하영이 보온통을 열었어요. 따뜻한 국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태아의 콧잔등이 꿈틀거렸어요. 하영은 태아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호흡으로 식힌 뒤 천천히 입에 대주었습니다. 잠시 후 태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말라붙었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의 굳었던 미간이 조금씩 풀렸어요. 따뜻해. 태아는 하영의 품에서 1년 전 잃어버린 엄마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만 만지던 엄마가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작은 손이 하영의 옷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풍우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죽은 딸 하나가 살아 돌아와 손자를 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풍우는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얼마 뒤 태아는 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태아의 손을 풀고 방을 나왔어요. 은찬은 태아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 걱정에 따라왔다가 지쳐 잠든 것이죠. 거실로 나온 하영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어요. 넓은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정수기를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순간 장식장의 은색 액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액자 속 얼굴. 하영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매도 웃음도 인매도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풍우가 액자를 든 하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 그 사진은.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풍우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회장님, 이 사진 속 남자, 회장님이신가요? 풍우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눈앞의 하영이 자신의 핏줄임을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풍우는 차마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이 하영의 머릿속 퍼즐을 잔인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가난했던 엄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빠, 홀로 아기를 품고 살아온 세월, 숨막힐 만큼 부유한 이 집. 하영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액자를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이었어요. 하영의 눈에 고인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렀어요. 분노보다 깊은 오래된 서러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이 돌아올까봐 이 사진 하나를 평생 품고 살았대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피토하며 죽는 순간까지도요. 풍우는 다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영아, 아니야. 그게 아니다. 내가 뭐라 설명해야 할지. 풍우가 다가오려 하자 하영이 차갑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영은 입술을 꽉 깨물어 흐느낌을 삼켰어요. 태아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은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은찬아, 일어나. 가자. 어서. 엄마, 벌써 가? 태아는 괜찮아? 영문을 모르는 은찬이 눈을 비비며 따라왔습니다. 하영은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찬은 엄마의 낯선 표정에 겁을 먹고 질질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작별 인사가 비수처럼 풍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뒤에서 풍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영아, 윤 사장, 제발 잠깐만. 풍호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하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태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 집 문턱을 다시 밟을 일 없을 겁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택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갈길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풍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아, 오키야. 내가 또 놓쳤다. 내가 또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풍우의 거친 숨소리만 퍼졌습니다. 장식장 위에는 하영이 내려놓은 액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젊은 시절의 풍우가 속삭이는 듯 보였어요. 풍우는 하영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겁고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안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다음 날 하영의 아파트 단지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임대 사는 사람들이 왜 놀이터를 써? 집값 떨어지게 해. 부녀회장 입말숙이 경비원을 닥달하는 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렸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 서너 명이 미끄럼틀 앞에 멈춰서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비싼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한 단지에 섞여 있는 아파트였어요. 겉으로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그 벽을 가장 크게 쌓아 올린 사람이 바로 말숙이었습니다. 임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엉망이라느니 주차 매너가 없다느니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왔죠. 출근하던 하영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쫓겨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밟혔어요. 하영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애들이 노는 건데 너무하시네요. 다 같은 이웃 아니에요? 말숙이 눈을 세모꼴로 뜨고 쏘아붙였어요. 어머, 국밥집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해. 어디다 대고 훈수야? 하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게에 가야 했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점심 윤간의 국밥이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말숙이 동네 아줌마 둘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왔어요. 하영은 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손님은 손님이었죠. 자리를 안내하고 국밥 3그릇을 내왔습니다. 말숙이 몇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소스라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바퀴벌레 아니야?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을 들던 손님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숙 쪽으로 쏠렸어요. 뚝배기 안에는 작은 검은 벌레 사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모양과 반짝임이 방금 꺼낸 듯한 느낌을 풍겼어요. 하영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뚝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육수를 몇 번이나 거르는데요. 채에 3번을 걸러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럼 뭐 내가 가져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말숙은 되레 억울한 척하며 연기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옆에 앉은 아줌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위생 불량이네, 완전. 말숙이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위생과죠? 여기 국밥집인데요.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이야. 당장 나와요. 손님들은 술렁였고 하나둘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영업 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녁이 되자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숙의 입김이 닿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사장, 미안하지만 가게 좀 비워줘. 여기저기서 민원이 너무 들어와. 당장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어요. 하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는 이미 말숙에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상태였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 주변 상가에서 불만이 많다는 거짓 민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저희 가게 없으면 은찬이랑 굶어 죽어요. 그때 문 밖에서 팔짱을 낀 말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애비도 모르는 자식이랑 사니까 가정교육이 그따위지.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그 말이 하영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어제 본 풍호의 사진, 평생 아빠 없이 자라며 들어야 했던 수군거림, 그리고 지금의 모욕까지. 모든 것이 겹쳐져 머릿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가난한 모자에게 너무나 차갑고 가혹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숙이 부녀의 회원들을 동원한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여자 대여섯 명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쓴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위생불량 국밥집 결사반대. 동네 망신 윤간에는 떠나라. 붉은 글씨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구경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녀의 여자들이 가게 입구를 가로막았어요. 피켓을 들고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유,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더러워서 못 먹어요. 단골 손님 몇 명이 발길을 돌렸어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시위대를 뚫고 들어올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영이 뛰쳐나가 현수막을 때려 했어요. 하지만 부녀 회원들이 밀치고 손을 쳐냈죠. 어디서 행패야? 우린 소비자 권리 찾는 거야. 하영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구석에 웅크린 은찬의 모습이었어요. 은찬이 귀를 막고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태아를 간호하다 감기가 옮았는지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어 학교도 못 가고 엄마 곁에 누워있던 참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가게 안쪽 구석, 마늘 까던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 작은 체구가 덜덜 떨렸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긁으며 엄마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욕설과 고함 소리, 밀치고 밀리는 어른들. 은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은찬아. 엄마가 있잖아. 하영은 은찬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가신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 하영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지옥 같았어요. 은찬을 꼭 안은 채 하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풍호의 저택이었습니다. 팽팽한 공기 속에서 차 실장이 누런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풍호는 하영에게 외면당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짓이 위태로웠어요. 종이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스쳐 작은 상처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르륵 빠져나온 종이 한 장. 풍호의 시선이 붉은 글씨로 박힌 결과란에 고정되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99%. 친생자 관계 성립. 종이가 손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쥐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의심할 여지 없는 내 딸.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내 핏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끓이던 그 여자가 내 딸이었어요. 하영아, 내 딸 하영아. 풍호는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68년 인생에서 이토록 서러운 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쁨도 죄책감도 후회도 모두 뒤섞여 울음이 되어 쏟아졌어요. 그 시각 그의 딸은 붉은 현수막 아래에서 모욕과 조롱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호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가장 먼 곳에서 울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거 안 치워? 싹 다 갖다 버려. 말숙의 고함에 부녀 회원들이 국밥집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테이블이 밀려 넘어졌어요.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습니다. 뚝배기가 산산조각 났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어요. 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은찬이가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숙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하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구석에 몰린 은찬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은찬의 눈에 카운터 위 수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엄마가 재료 주문할 때 쓰던 전화기였어요. 은찬은 떨리는 다리로 기어가듯 수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손바닥이 긁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기억나는 번호는 딱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아야, 나쁜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 괴롭혀. 너무 무서워, 도와줘. 은찬의 울음 섞인 말은 금세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택에서 그 전화를 받은 태아가 사색이 되었어요. 핸드폰을 든 채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막 친자 확인서를 보고 오열하던 할아버지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태아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은찬이네 가게에 괴물들이 왔대. 순간 풍호의 젖은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어요. 뭐라? 풍호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울음기 어린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한 결의로 바뀌었어요. 차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경호팀 전원 집합해. 국밥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구석에 몰려 있었어요. 옷에는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무릎은 깨진 그릇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말숙은 승리감에 도취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이제 됐어. 내일까지 안 비우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때 시장 입구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기익. 검은색 벤츠 리무진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르릉거렸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행패를 부리던 부녀 회원들도
입을 딱 벌렸습니다. 말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 국밥집 앞에서 얼핏 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어머, 저 차는 그때 그 회장님 차잖아. 말숙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잠깐 멈춰봐. 말숙은 재빨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분명히 이 건물 사러 오신 거야. 내가 잘 보여서 한몫 챙겨야지. 속물근성이 본능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경호원들 10명 남짓 도열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풍우가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엉망이 된 가게 안 주저앉은 하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앞치마, 무릎에 핏자국. 그 모든 것이 풍우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치 없는 말숙이 그의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로 오신 거세요? 제가 이 동네 부녀회장 임말숙입니다. 풍우는 말숙을 감정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말숙은 풍우의 굳은 표정이 더러운 국밥집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영을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댔어요. 회장님, 여기 너무 지저분하죠? 안 그래도 제가 이 근본 없는 가게를 싹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여자는 당장 쫓아낼 테니. 그만. 짧은 한 단어가 천둥보다 무겁게 떨어졌어요. 시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풍우는 천천히 말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풍우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지팡이를 들어 말숙의 코앞을 겨눴어요. 아까 뭐라 했소? 근본이 없다고?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풍우의 고함 소리가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피 끓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말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 저 국밥집 여자가? 부녀회원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뭐요? 윤 사장이 회장 딸이었어? 충격적인 진실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풍우는 서슬퍼런 눈으로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차 실장, 당장 법무팀 풀어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무효화시켜. 그리고 건물주한테 전해. 계약 연장 안 하면 내가 이 건물 통째로 사버린다고. 풍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리고 저 여자들은 기물훼손, 영업방해로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을 치르게 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 경호원들이 말숙과 부녀회원들을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말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얼마나 허둥지둥 끌려가는지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난장판이 정리되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넘어진 테이블이 뒹굴었어요. 국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풍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증오했던 그 아버지, 평생 원망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풍우의 어깨가 흙투성이가 된 딸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 바지가 국물과 오물로 얼룩진 바닥에 닿았지만 풍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풍우가 하영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영아. 풍우의 주름진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왔다. 세상 천지에 내 핏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풍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그냥 미안하다. 하영은 풍우의 눈물 젖은 손과 그 뒤에 서 있는 은찬과 태아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은찬의 눈에도 태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평생을 사무치게 원망했고 또 그만큼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얼굴, 엄마가 죽는 순간까지 품고 있던 사진 속 그 얼굴이 지금 자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졌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30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풍우는 오열하는 딸을 부서질라 조심스레 끌어안았어요. 그래, 내 새끼. 혼자 고생 많았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비로소 아버지와 딸이 만났습니다. 엉망이 된 국밥집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나로 섞여 흘렀어요. 그 옆에서 은찬과 태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풍우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하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99%. 이 고운 손이 다 상하도록 애비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하영은 입술을 깨물며 30년 묵은 말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셨거든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사무친 원망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어요. 우릴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오기로 버텼어요. 딸의 고백에 풍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영아, 맹세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단 하루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눈물이 원망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영은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엄마 오키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풍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에 번져 잉크가 흐릿해진 자국들. 오늘 신문에서 당신 재혼 소식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당신 앞길 막지 않으려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라져주는 것뿐. 하영이랑 먼발치서라도 당신 행복 빌게요. 풍우는 일기장을 든 채 바닥을 쳤습니다. 오키야, 그건 오보였어. 헛소문이었다고.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이 미련한 사람아. 와서 따지기라도 하지. 왜 혼자 삼켰어? 왜? 하영도 풍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풍우를 너무 사랑해서 짐이 될까봐 평생 숨어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30년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오해의 벽이 서로의 뜨거운 눈물 속에 비로소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은찬이 엄마가 우리 이모예요? 태아였습니다. 풍우가 눈물을 닦으며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네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이란다. 그러니까 은찬이 엄마가 네 이모고 은찬이는 네 사촌이야. 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은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대박. 야, 윤은찬. 우리 이제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래. 은찬도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아싸. 그럼 우리 이제 맨날 같이 놀아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우린 이제 한 팀이야. 형제나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서로를 와락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바다였던 공간이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에 풍우와 하영의 입가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아이들이 추우니 먼저 차에 가 있으마. 풍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하영은 홀로 남아 가게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때 닫힌 셔터를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구세요? 저 여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하영이 쪽문을 열자 말쑥이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그 귀한 회장님 따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짓밟던 그 입에서 여사님 소리가 나오다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부녀회장님. 말숙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가난한 집아이라고 무시했던 은찬이, 그리고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사과하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람 금 나누는 그 벌은 못 고치시면 그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숙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겨진 하영의 어깨에서 묵직했던 짐이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자 검은 벤치 앞에서 풍우와 두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어요. 이모, 엄마, 빨리 와. 배고파. 태아와 은찬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풍우가 직접 차 문을 열어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자. 오늘 따뜻한 밥 함께 먹자꾸나. 이제 우리 식구니까. 식구. 그 단어가 하영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영은 차에 오르기 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혼자 아니야. 하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히 쉬어. 하영이 차에 올라타자 문이 닫히고 차는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은찬과 태아가 낄낄거리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고 백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이 가족에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2달 후 풍미그룹 본사 20층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하영이 책상 위 명패를 어루만졌어요. 신제품 특화 TF팀 팀장 김하영. 금색 글씨가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정식 부서가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임시 조직이었어요. 하영이 스스로 자청한 시험대였습니다. 윤하영에서 김하영으로, 윤은찬에서 김은찬으로.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사내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숨겨진 딸이라며? 실력도 없으면서 핏줄 하나로 저 자리에 앉은 거지 뭐. 등 뒤에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영의 팀원들조차 처음에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직접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식재료를 분석했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딸로서 증명할 거야. 우리 엄마의 손맛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낡은 수첩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신제품 최종 품평의 날이 밝았어요. 넓은 회의실에 임원들이 팔짱을 끼고 깐깐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10명 넘게 모여 있었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투박한 뚝배기였습니다. 장터 국밥 밀키트. 하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혀를 차며 비꼬았습니다. 김 팀장, 우리 그룹은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이런 시장통 음식이 백화점에 걸릴 수 있다고 봅니까? 격떨어지게. 하영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대중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닙니다. 지친 퇴근길, 엄마가 끓여준 듯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게 이 국밥의 본질입니다. 하영이 직접 끓인 국물이 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 냄새가 회의실에 퍼지자 깐깐하던 임원들의 코끝이 벌름거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국물을 맛본 임원들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 잡내 하나 없이 속을 꽉 채워주는 깔끔함.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크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임원이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딱 그 맛인데? 속이 확 풀리네. 여기저기서 뚝배기 바닥을 긁는 숟가락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실력파로 바뀌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홈쇼핑 생방송이었어요. 하영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꾹 누르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국밥은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추운 겨울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한 그릇입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국의 안방을 적셨습니다. 방송 시작 20분 만이었습니다. 쇼호스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잠시만요.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해서 콜센터가 마비됐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에 붉은 자막이 떴습니다. 전량 매진. 30분 만에 준비한 추가 물량까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회장실에서 TV를 보던 풍우가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봤나? 차 실장. 저게 내 딸이야. 오키가 남긴 맛이 대한민국을 울렸어. 내 딸이 해냈다고. 풍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 실장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주주들도 김 팀장님의 경영 수업 합류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영은 국밥집 셔터를 내리는 대신 전국의 식탁에 엄마의 온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손맛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월 12일. 1년 전 오늘 태아는 밥을 먹지 못해 쓰러질 뻔했고 저택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일이자 태아의 생일. 가장 슬픈 날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슬픔 대신 웃음이, 침묵 대신 떠들썩한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오늘은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바비큐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옆에는 하영이 준비한 국밥 냄비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은 태아와 은찬이 축구공을 차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야, 김은찬. 내가 생일 2달 빠르잖아. 내가 형이라니까? 은찬이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시네. 키는 내가 더 크거든. 힘은 내가 더 세니 내가 형이야. 아, 몰라.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야. 싫어. 너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잖아. 겁쟁이가 무슨 형이야. 여전히 누가 형인지 투닥거리는 두 녀석을 보며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던 풍우와 하영이 마주 보았어요.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영이 쌈 채소를 씻다 말고 서툰 솜씨로 고기를 뒤집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집게를 든 손이 영 어설펐습니다. 찬바람에 풍우의 손등이 붉게 얼어 있었죠.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잡고 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갑 좀 끼세요. 손 다 트겠어요. 하영이 준비해온 털장갑을 건네며 풍우의 붉어진 손을 감쌌어요. 풍우는 딸의 따뜻한 잔소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끼라면 껴야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풍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 그만 싸우고 이리 와라. 밥 먹자. 풍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이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식탁으로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태아는 할아버지 품에, 은찬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혹독했던 겨울 끝에 마침내 그들의 식탁에는 사계절 내내 녹지 않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영은 고기를 접시에 담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 바람이 불어 하영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잘했다 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이제 이 가족의 앞날에는 식지 않는 따뜻한 국밥 같은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